논타브리는 태국 방콕 북서쪽에 위치한 주로 이곳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쇼핑센터나 여러가지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고급 아파트들이 많고 고급 아파트가 많으니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이런 곳에 며칠 전부터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한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집안하며 복도하며 아파트 전체에 이상한 고약한 썩은 내가 난다고. 처음에 주민들은요, 아파트 복도 어딘가에 쥐가 죽어있나? 그런데 지금 사진만 보셔도 느껴지지 않나요? 엄청 비싼 아파트라는 게. 이런 아파트에 쥐?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더 심해지니까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죠. 항의를 받은 관리소와 주민들은요, 아파트 곳곳을 뒤지면서 냄새의 진원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냄새 여기서 나는 거였네.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은 해당 아파트 6층 129호실.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했죠. 그런데 안 받아.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생전 맡아보지도 못한 심한 악취, 불길한 느낌에 관리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2024년 5월 26일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밤 10시경에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인 건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한 구. 경찰은 해당 집 화장실에서 폭행의 흔적도 발견합니다. 몸싸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바로 시신 부검에 들어가는데 고인 남성의 몸에서 약 15개 이상의 상처가 발견돼요. 그중 왼팔과 오른팔엔 칼에 찔린 상처가, 그리고 양쪽 뺨도 칼에 찢어진 건지 뭔지 쫙 긁힌 상처가 길게 있네. 그렇다면 이 사망한 남자는 누구인 걸까? 그는요, 해당 집 주인이었습니다. 당시 54세였던 파이톤 사난. 그는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와가지고 자기네 태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도매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대박을 쳐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끌어모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자인 그를 죽였을까? 그의 친척과 친구들 말에 의하면 파이톤 엄청 성실하고 성격이 모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하 호호, 누군가에게 원한 사고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해당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CCTV. 경찰 바로 뒤집니다. 봤더니 시신 발견 약 6일 전 2024년 5월 20일 저녁 10시 30분쯤 한 젊은 남자가 피해자 파이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주시했어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CCTV 속에 있는 이 남자 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네, 자주 봤었어요. 자주 파이톤과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거기다 5층에 살고 있던 젊은 여자는 아무래도 제가 사건의 그날 사건 발생 과정을 모두 들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여자 자기가 5층, 사건이 일어난 건 6층이잖아요. 이 아파트 구조가 자기 집 베란다 쪽으로 나오면 바로 위가 6층 베란다라는 거예요. 그 6층 베란다에 집이 이제 사건이 발생한 파이톤의 집인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그러니까 5월 20일 밤 11시쯤에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위 6층에서 나는 싸움 소리를. 이게 말싸움을 넘어서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우당탕탕하는 소리도 들었고, 이 싸움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막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 여자도 그랬어요. 뭐야? 하면서 좀 들어보니 남자 한 명이 네가 날 때려? 나 때렸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곧이어 누군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들었다고. 짓밟히는 듯한 그런 소리도 들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자기 느낌상 이 싸움이 한 35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았대요. 피해자의 신체 상처에 따르면 사건 당시 범인 긴 칼을 휘두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CCTV 속의 이 남자 사진을 프린트해가지고 사건 현장 근처 몇몇 백화점, 가게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혹시 얼마 전에 이런 남자가 찾아와서 칼을 사가거나 하지 않았냐? 네. 이 남자 얼마 전에 저희 가게에서 칼을 사간 남자 같은데? 사건 발생 전 한 가게에서 34cm 주방용 칼을 사갔다고.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바 CCTV에 찍힌 그날 밤 파이톤과 함께 있던 이 남자가 범인이다. CCTV 속의 그는 어두운 후드 점퍼에 보시면 안경에 선글라스까지 덧대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죠? 거기다 마스크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얼굴을 가렸어요. 솔직히 이것 자체가 나 범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웃긴 게 자기를 숨기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의외로 태국 경찰 되게 빠르게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집까지 딱 덮쳤는데 와, 이 새끼 이미 톡겼네. 바로 경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전 지역에 수배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지가 피해 다닌다 한들 얼굴이 팔렸는데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어요. 수배 내리고 5일 만에 주민신고로 잡힙니다. 그렇게 신문이 시작되는데 야, 너 나이랑 이름 뭐야? 저 28살 프리나트요. 여러분, 이 남자는요, 집안 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고상한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는요, 공부도 어느 정도 잘해서 태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했어요. 법학 학사 학위까지 취득. 그 후에 방콕으로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쉬울 게 없잖아. 돈도 있겠다. 대학도 좋은데 나왔겠다. 그런데 왜 이런 살인을 해? 지 팔자 지가 꼬내? 그가 이런 범행을 한 이유, 태국 보도에 따르면 프리나트 이놈이 대학 졸업하고 방콕으로 이사 왔다가 유흥에 빠진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있었어? 밤놀이에 완전 취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주체를 못하고 써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돈 버는 건 힘들어도 쓰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죠. 10억 버는 건 힘들어도 쓰는 건 1시간 안에도 다 쓸 수 있다고. 딱 그 짝이었어요. 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썼네?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제 안 준대. 그러니 어떡해요. 오늘도 명품 쓱 걸치고 술집 가서 여자 끼고 돈 던지면서 놀아야 되는데 그게 내 삶의 낙인데. 어떡하지? 이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생각난 겁니다. 올해 50살인 파이톤. 이전에 어떠한 계기로 둘이 연락하고 만나게 됐는데 이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이 다 명품이야. 거기다 만날 때마다 무슨 이 남자가 밥값하며 돈을 다 지가네. 집에도 한번 놀러가 봤는데 아파트가 와우 삐까 번쩍. 만날 때마다 차도 그렇고 하는 행색도 그렇고 돈이 있는 남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지가 돈이 아쉬운 상황이 되니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이놈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다 뺏어야겠다. 이 무슨 1차원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바로 근처 가게로 가서 칼을 산 거예요. 그 후 5월 20일 프리나트는 파이톤에게 연락 만나자고 합니다. 이때 이미 죽일 계획을 다 세운 상태였기 때문에 만나는 장소도요, 어디 가게나 백화점 이런 데가 아닌 CCTV가 없는 백화점 밖에서 만나자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CCTV에 안 잡히려고 일부러 택시를 타고요, 꼬고 꽈가지고 약속 장소로 갑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막 꼬드겨 같이 파이톤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이 CCTV.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찍힌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너무 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놈은요, 둘만 있는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돌변했어요. 기다리고 뭐 할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칼을 들고 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파이톤 얼마나 놀랍니까? 이놈은요, 칼로 막 협박하면서 있는 돈 다 내놔, 너 은행 비번 뭐냐, 협박하며 위협하기 시작. 그러면서 이 둘 싸움이 났고 계획대로 파이톤을 칼로 찔러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이놈은요, 집을 뒤져 현금과 금, 통장까지 돈이 될 만한 물건들 다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들고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바꿔요.
그리고 사건 다음날 5월 21일 프리나트는 한 쇼핑센터로 갑니다. 왜? 피해자 파이톤의 핸드폰을 팔려고. 핸드폰 팔아도 돈 주잖아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빨간 게 파이톤 핸드폰이에요. 당시 그를 안내했던 핸드폰 매장 직원이요, 이 프리나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 반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손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안경을 쓰고 그 위에 선글라스를 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핸드폰을 건네주시면서 손에 막 달달 떨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뭐지? 싶어 손을 보니까 손에 뭔가 긁힌 듯한 상처들도 많고 목에도 멍이 좀 들어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다 이상했다 보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사건 당시 파이톤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었는지. 당시 프리나트는 파이톤의 핸드폰을 17,000바트 하나로 한 63만원 정도? 이 정도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살해 5일 후인 5월 25일 그는 이번엔 파이톤의 은행 계좌에 손이 대기 시작해요. 파이톤의 계좌에서 돈을 뺀 거예요. 그리고는 금을 막 사요. 금을 25만 바트나 사드립니다. 하나로 한 1,00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금을 1,000만원어치? 그리고 그의 카드를 이용 백화점 바로 가서 명품 긁어버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짓거리 하고 싶어서 죽인 거거든. 그런데 이때 진짜 지 돈 아니라고 백화점에서 엄청 산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직원 눈에 딱 띄었던 겁니다. 아, 엄청 사네. 부자인가 봐.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결제를 하러 와. 카드로 하시겠어요? 아, 네. 일시불 맞죠? 네, 맞습니다. 하면서 딱 긁으려고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백화점에 이제 고객이 신용카드를 딱 긁으면 우리 백화점 이용객이라고 이 사용자의 얼굴 사진이 뜨나봐요. 이때 직원이 카드 결제를 하려고 딱 긁었는데 이 사용자 얼굴 사진이 딱 뜬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에 등록된 사진과 지금 내 앞에 이 카드를 건넨 이 남자의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순간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티가 났나봐. 갑자기 프리나트, 아, 제가 요 근래에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좀 많이 다르죠? 저 맞아요. 라고 그렇게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조금 갸우뚱하긴 했지만 네, 그냥 결제예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놈이 피해자 핸드폰을 매장에 팔아버렸다고. 그때도 뭔가 이 판매원 조금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냥 팔고 보냈죠. 그 후에 TV를 딱 보는데 이놈 전국에 수배 때렸잖아요. 그 사진이 딱 뜨는데 나한테 얼마 전에 핸드폰 판 놈 아니야. 바로 핸드폰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27일 저녁 경찰이 문제의 핸드폰 매장부터 금 매장, 백화점에 은행 CCTV까지 모두 뒤지는데 이놈이 백화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네. 택시까지 또 추적해요. 그랬더니 현지의 한 고급 호텔로 들어가네. 호텔 뒤집니다. 그렇게 사건 저지르고 5일 만에 잡힌 거예요. 딱 잡히고 나서 이놈이 뭐라고 하냐. 파이톤이 자기한테 500만 바트,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파이톤이 자기한테. 이 문제로 그날 파이톤 집에 가게 됐고 둘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났다고. 그렇게 싸우다가 실수로 파이톤을 죽였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실수로 죽였다는 사람이 당황은커녕 바로 피해자 집을 뒤져 금품을 가지고 나와?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이 난리를 쳐? 말이 안 되죠. 이런 뻔뻔스런 말에 파이톤의 가족들 열이 안 뻗칠 수가 없죠.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이놈은요,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은 하고 싶어. 사치스러운 생활은 하고 싶어. 실제 이놈은요, 파이톤을 살해한 후에 바로 방콕의 한 호화 호텔을 잡습니다. 거기서 이틀 밤을 묵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묵었을까요? 좋은 호텔에 앉아 창밖에 멋진 야경을 바라보면서
이 맛이 돈맛이지 하면서 행복했을까요? 프리나트가 잡힌 후 파이톤의 어머니는 네가 사람 새끼가 맞냐,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 뻔뻔하게 경찰에 잡힌 후에도 우리 아들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혀? 넌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이 2024년 5월 불과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직 재판 중이라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된 건 다름 아닌 CCTV였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 이 CCTV가 없었다면 이렇게 빠른 사건 해결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뜬금없긴 한데 여러분은 CCTV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이 CCTV를 좀 더 많이 달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CCTV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의 사생활이 감시받는 거라고 반대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범죄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도 위험하고 안 좋긴 하지만 내가 죽는 것보단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CCTV가, 아니 화질이 좋은 CCTV가 많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돈이 많아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은 해도 절대 돈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하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태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아침 7시쯤 일본 도치기현의 작은 마을 나스마치의 한 숲에서 나무를 베던 노동자들은 공기 중에 뭔가 타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뭐야?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냄새에 따라가게 되는데 저기 개울가 쪽에 뭔가 불타고 있어. 그러니까 순간 놀란 거예요. 그냥 냅두면 산이 다 탈 거 아닙니까? 놀래서 가까이 달려가게 되는데 이 노동자들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뭐야, 이거 사람 아니야? 두 사람의 시신이 타고 있어. 그렇게 최초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시신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로 위쪽을 향해 누워 서로 십자가 모양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손발도 묶인 상태. 그리고 현장에서 둥근 통 같은 게 발견됐어요. 킁킁 냄새만 맡아봐도 알겠어. 이 안에 휘발유 같은 게 있었구만. 당시 범인은 시신에 불을 붙이고 바로 떠난 듯 보였습니다. 이 노동자가 불타고 있어서 딱 왔을 때 이 시신의 겉모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즉 범인 불내고 도망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사망자 2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 목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했던 게 남자의 상태는 뭐 불탄 것 빼고는 비교적 온전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자 시신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사망 직전까지 엄청난 폭행을 당했던 것 같아. 얼굴은 말해 뭐하며 머리에 골절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아무래도 이 범인, 이 여자에게 원한이 깊은 것 같다. 조사 결과 사망자는 일본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중국인 부부로 확인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타카라시마 류타로, 아내의 이름은 타카라시마 사치코. 이들은요, 도쿄 우에노역 주변에서 무려 14개 정도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선 부자로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뭐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고요. 약간 자수성가를 한 건데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었잖아요. 길거리에 사람이 안 나와.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의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가게를 싸게 내놓은 거예요. 2020년 일본 우에노 이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영난으로 잇따라 가게들이 폐업하면서 싸게 가게가 나온 거예요. 이때 이 부부가 한 가게를 싸게 사들인 겁니다. 그 후 싹 리모델링해서 고깃집을 만든 거예요. 참, 이 부부 이럴 걸 미리 예상했던 걸까요? 딱 이렇게 하고 얼마 안 돼서 전염병이 거의 뭐 감기처럼 나아졌네?
자연스럽게 이들의 고깃집 또한 호황을 누리기 시작. 그렇게 점차 사업이 늘리면서 결국 14개의 점포를 거느리는 거물이 된 겁니다. 돈이 많으면 적도 많아진다는데, 그렇다면 혹시 부자인 이들을 시샘하던 누군가 돈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인 걸까요? 경찰 측은 이들이 식당을 운영하던 우에노 거리의 다른 상가들 사장님들부터 이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의 직원들까지 모두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부에 대해 하는 소리가 하나같이 안 좋은 거예요. 평이 안 좋다 못해 막 이 부부에 대해서 잘 죽었다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 부부와 함께 일하기 힘들었다. 여기서 이 부부와 사이좋은 사람 없을걸요? 하고 한날 여기 여러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이 있었다고. 즉 그만큼 이 부부에게 원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 또한 많았다는 것. 직원들은요, 사장님 부부 성격이 안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엄청 과하게 시키려고 하는 악덕 사장. 딱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부가 운영하던 고깃집이나 이제 점포들에 CCTV가 되게 많았어요. 한 예를 들면 이 부부 하루한 이 CCTV 감시하는 게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핸드폰으로 CCTV를 보면서 어떤 알바생이 조금 앉아 놀고 있는 것 같다, 쉬고 있는 것 같다, 그 꼴을 못 봐. 바로 가게로 달려와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는 이 남편 루타로는 직원들이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다정다감했대요. 그러니까 앞서 이런 불만적인 행동들 모두 아내 다카라시마 사치코의 행동, 남편이 아닌 아내가 너무 나대. 아내가 문제였다고, 싸가지 없고 직원에 대한 존중 전혀 없던 여자였다고. CCTV를 딱 봤는데 직원이 앉아 쉬고 있다 바로 달려가서 쌍욕하고 월급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직원이 허구한 날 교체가 되는 거예요. 구하면 뭐해? 금방 다 그만두니까 여기는 항상 직원을 구하고 있었다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이들이 운영했던 14개의 가게들 직원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직원들 중에 일본인 한 명도 없었대요. 모두 단기 관광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립국자도 있었대요. 왜 이런 사람들을 썼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임금이 싸게 치니까 조금만 줘도 좋다고 다 하거든. 일자리가 하나라도 시급한 사람들이거든.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일도 잘하고, 즉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월급을 적게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했었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이 부부 가게에서 이제 일했었던 직원 한 명과 이 부부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괘씸해. 일개 직원인 네가 사장인 나한테 개겨? 그래서 이 부부는요, 네가 뭐가 이쁘다고 그만두는 판국에 월급을 다 주니? 그 직원 퇴사할 때 월급 다 깎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줘버립니다. 이거 안 빡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그 직원이 너네 진짜 가만 안 둔다고, 두고 보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둘 다 내가 죽이고 산산조각 내버릴 거라고, 이런 말을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이 직원 불렀어요. 야, 네가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내내 하고 가겠냐고 욱해서 한 말일 뿐, 자기는 먹고 살기 바빠 바로 새로운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 결과 그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정확한 알리바이 확인까지.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어 이 부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직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 한 예를 들면 그렇게 남의 손님을 뺏어가.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면 우리 가게로 오세요. 우리 가게가 여기서 제일 나아. 이런 식으로 자꾸 손님들을 가로채 가니까 주변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참다 터진 주변 가게 사장들은요, 이 부부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손님들이 알아서 선택해 들어오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자꾸 채가면 우리는 어떡해요? 그 호객행위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부부 싫은데요.
이것 또한 저희 장사 방법이에요. 본인이 장사 못해서 손님이 안 오는 걸 왜 저희 탓을 하세요? 싫으시면 그쪽도 호객행위 하세요. 이 부부는 아니 장사를 하는 거지 무슨 기부를 하려고 있는 거야? 당연히 내 장사 내가 더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난리야? 자, 호객행위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부부 한술 더 떠서 다른 가게에 험담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앞에 고깃집 제가 가보니까 하루 지난 고기 쓰더라고요. 저기 가지 마세요. 저희만큼 신선하게 하는 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가게를 깎아내리면서 자기 가게 퀄리티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을 빼앗아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밖에도 이 부부는요,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일반 쓰레기에 막 섞어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닌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가 쌓이니까 거기에 음식물이 있는데 바퀴벌레와 모기가 엄청 모이는 거예요. 거리 전체의 위생 수준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매번 주위 상인들과 이 부부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심할 경우 사장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 중재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실제 사건이 벌어지고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부와 관련된 하나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 역시도 사건 발생 며칠 전 찍힌 건데 이때 역시도 이 부부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어요. 막 서로 욕을 하면서 그렇다 보니 경찰은요 이 영상 속 상대편 상인 플러스 주변 상인들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같은 거리에 한 초밥집 사장님이 심상치가 않아. 실제로 이 초밥집 사장님이 이 부부한테 너무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설 깡패를 고용했었네. 이 부부 식당에 찾아가서 지인상짓하라고, 오늘 장사 못하게 만들어달라고, 그냥 감정뿐인 원한을 넘어서서 행동으로까지 옮겨 사람까지 쓴 건데 이런 사람이 죽이는 거 어렵겠나. 하지만 이 초밥집 사장님은 그때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런 거다. 내가 아무리 그때 그랬다 한들 나 쉽게 사람 죽이고 하는 사람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결론은 이 초밥집 사장님 용의선상에서 제외돼요. 이 부부의 식당에서 일했던 종업원들도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혐의점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주변 상가 사장들부터 다 조사했어요. 이들 또한 혐의점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굴까? 경찰 측은 사건 발생 전 이 부부의 가게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실마리가 잡혀요. 4월 15일 오후 9시 15분경 이 남편 류타로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갑니다. 그리곤 아내 사치코를 만나요. 저녁 9시 반쯤 두 사람은 렌터카 한 대를 타고 우에노에서 시나가와구로 이동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거기서 의문의 한 남자를 만나요. 그 후 그들은 모두 검은색 승용차에 함께 탑니다. 이들의 차는요 저녁 11시 반경 시나가와구의 한 강가 쪽에 나타납니다. 이때 부부의 표정은 겁에 질리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남편은 덤덤한 얼굴로 차 옆에 서서 담배를 뻑뻑 피면서 의문의 남자와 매우 친해 보였어요. 그렇게 다음 날인 16일 새벽 4시쯤 화장터 근처에 또다시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요새 진짜 기술이 대단해요. 경찰은요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 CCTV 속 미스테리한 남자의 신원을 금방 찾아냅니다. 그는 36살이었던 마에다 료라는 남자, 한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바로 불러 신문 시작했죠. 야, 네가 죽였지? 그랬더니 죽어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늘 이 부부의 가게 문제나 부동산 처리를 자주 도와주곤 했었다. 이때 역시 그랬다. 얼마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시나가와구에 길거리 상가를 하나 사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15일 그날 그 시간에 만나 상가를 보러 갔던 거다. 당시에 함께 상가를 구경하던 또 다른 손님이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그 손님 때문인지 이 부부가 따로 둘러보겠다고 해서 자기는 그 다른 손님을 데리고 돌아다녔다.
시간이 좀 지나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부부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두 분 다 안 받더라. 그래서 나는 이 부부가 뭐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말도 없이 가버렸나 보네 라고 생각해 자기도 그냥 다른 손님만 태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에 경찰은요, 이들이 당시 둘러보기로 했었다는 상가, 신화가구 거리를 전부 탐문 수사 수색합니다. 그 결과 한 빈 차고에서 핏자국을 발견해요. DNA 검사한 결과 딱 이 부부 거네. 즉, 이 빈 차고에서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건데,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살인범은 이 부부가 여기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나? 여기 잠복해 있다가 공격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님 우연히 마주쳐서 죽였다? 당시에 부부가 둘이 움직였어요. 우연히 만나서 범행을 했다기에는, 그러면 보통은 여자 한 명만 있거나 뭐 한 명만 있을 때 공격을 하지, 그냥 욱해서 우발적으로 공격할 때는 둘이 있는데 내가 지면 어떡해. 이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이 범인 미리 그 빈 차고에 잠복해 있다가 이 부부가 그 차고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공격을 시작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 후 밤새 200km를 달려 깊은 산속으로 시신 옮겨 불태운 거 아닌가. 자, 우선 마에다 료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나름 막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경찰은요,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부동산을 둘러봤다는 또 다른 미스테리한 고객. 경찰이 이 고객에 대해 조사를 막 시작하려는 찰나, 뜬금포 갑자기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합니다. 저 얼마 전에 산에서 불탄 채 발견된 시신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형이 그 부부를 납치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갑자기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남자의 이름은 25살이었던 히라야마 아야켄. 그 형이 이 부부를 납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한테 핸드폰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해 모두 이 폰으로만 연락하자고. 그래서 자기는 형이 시키는 대로 뭐 테이프라든지 휘발유 등 관련 물품들을 준비했고, 그 형이 자기한테 납치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납치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야켄 이놈이 이제 납치 그 일을 아는 지인 2명한테 연계, 위탁,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15일 밤 그는 검은색 승용차를 끌고 미리 약속된 편의점으로 이동. 2명의 납치범들에게 그 검은 차와 납치 도구를 전달. 그러고 나서 자기는 택시를 타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래서 그 후 발생한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TV를 딱 봤는데 산속에서 이 부부가 불타 죽었다고. 그걸 딱 보는 그 순간 손발이 달달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의 납치범과 아는 형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혼자 자수하기로 결정,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야케는요, 이 부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건 현장인 빈 차고라든지 산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은 아는 형이 지시하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경찰이 물었어요. 그럼 그 형이 줬다는 핸드폰 그거 달라. 그랬더니 자수하기 전에 이미 납치범들한테 차량이나 이제 도구 같은 거 전달하고 나서 바로 핸드폰을 형한테 돌려줬다는 겁니다. 자, 자수하러 온 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경찰은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 아는 형, 납치하라고 시킨 그 형이 누군데? 딱 여기서 이 아야켄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저 그 형이 진짜 무서운 형이라 누군지 못 밝히겠다고. 자기도 죽일까 무섭다고. 그럼 아야켄 지가 이제 의뢰했다는 그 납치범, 그 2 납치범들과는 무슨 사이야? 자기 말로는 그냥 전에 몇 번 술 같이 먹은 사이로 이들의 별명만 알지 본명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납치범 2명에 대해서도 아야켄이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안 해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걸 숨겨버리네. 여기서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야 하나 고민하던 경찰은요,
이 아야켄을 조금 더 압박해보자.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신문하면서 경찰이 아야켄한테 야, 너 이미 자수했잖아. 이것 자체가 네 그 무섭다는 형한테는 배신인 거야. 이미 너는 그 형한테 미움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여기서 더 자백을 해도 넌 보복을 당하는 거고 여기서 자백을 안 하고 입 닫아 풀려놔도 넌 보복을 당하는 거야. 보복 안 당하려면 그 형을 얼른 잡아 감옥에 가둬놓는 것밖에는 없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이래나 저래나 그 형이 세상에 나와 있는 한 넌 어찌 됐든 보복 대상이라고. 진짜 생각해보니 그렇거든. 내가 살려면 얼른 이 형을 잡아 넣어야 되겠거든. 이 말에 아야켄 생각을 바꿉니다.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섭다는 형의 이름은 28살이었던 사사키 히카루. 경찰은 얼마 안 가 4월 29일 히카루 그를 체포합니다. 체포하면서 몸을 싹 수색했더니 이놈 핸드폰이 몇 개야. 스마트폰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조사해 경찰은 2명의 용의자를 더 체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심상치가 않아. 한 명은 20살이었던 강광기, 또 한 명은 20살 와카야마 키라토. 이 강광기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발생한 중국 살인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야. 그리고 와카야마 키라토 이 남자는요, 일본의 유명한 아역배우 출신이라고 합니다. 8살 때부터 배우 활동을 했다고. 가장 유명한 아역 스타로 우리나라 SM이나 YG, 하이브 같은 일본 연예계 소속사 1위 기업과 계약하고 그 후 여러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했던 남자라는데 2020년 돌연 그 소속사에서 나왔대요. 공부하겠다고. 아니, 공부하겠다고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연예 소속사까지 나왔던 남자가 웬 살인사건으로 나타나? 이 두 사람까지 신문한 결과 경찰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야켄, 사사키 히카루, 강광기, 그리고 와카야마 키라토 이렇게 4명은요 피해자인 이 부부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니, 그럼 왜 죽였어? 왜? 돈 벌려고. 와, 정말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요. 그죠? 일단 사사키 히카루가 제일 처음 의뢰를 받았어요. 누군가 고용주가 내가 1,500만엔 줄 테니까 이 부부 좀 죽여달라 창부 의뢰한 거죠. 여기서 1,500만엔 하나로 쳐보니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돈 일부를 남기고 어느 정도 돈을 들여 아야켄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때 히카루는요, 아야켄이 직접 부부를 해치울 줄 알았대요. 아야켄 또한 사람을 쓸 줄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튼이 아야켄이 몇 번 같이 술을 먹었던 키라토와 강광기에게 또다시 부탁을 한 겁니다. 돈 얼마씩 나눠줄게, 부탁한다. 그렇게 강광기 우리나라 남자와 키라토가 실행을 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와카야마 키라토, 일본의 유명한 아역 배우였어요. 아니, 어느 정도 유명세도 있겠다. 돈 벌려고 하면 많이 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살인까지 가담한 걸까? 사실 이 키라토와 이제 강광기는요,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막 없진 않았어요. 자기들이 많이 쓰고 다녀서 그렇지. 그놈의 사치. 와카야마 키라토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데뷔했어요. 아역 때는 막 상큼하고 귀엽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르고 썼는데 커가면서 성숙미가 흐르잖아요. 얼굴이 많이 변해 러블리 감성이 없어졌어. 그만큼 그를 찾는 광고주들이나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 거예요. 아역부터 시작했고 아역 때 제일 인기가 많았기에 그는 학업보다는 일,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는 어떻게 졸업은 했는데 대학까지는 가지 못했고 연예계 쪽에서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어떻게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와카야마 키라토야. 나 몰라? 나 이런 광고 찍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야, 저 남자 와카야마 키라토 아니야? 이런 수근거림.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일 술집에서 빈둥빈둥 됩니다.
술집은 뭐 공짜로 갑니까? 있는 돈도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반면 이 강광기는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대요. 어려서부터 먹고 입는 걱정 없이 살았다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좋은 게 좋은지 몰라.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웬걸?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2층 집에 살다가 지하방에서 살게 된 거예요. 적응 잘했을까요? 막 헛구역질 할 정도로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이때 만난 거예요. 누굴? 클럽에서 놀다가 아야켄을. 내가 돈 얼마 줄게. 니들이 이 두 사람 좀 죽여줘. 그래서 바로 오케이 했던 겁니다. 4월 13일 아야켄이 납치 및 살인 도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9시 반에 검은색 차를 끌고 시나가와구의 한 편의점 주차장으로 가요. 거기서 시신 유기용 차량과 범행 도구를 키라토와 강광기에게 전달하죠. 이때 이들은 바로 떠나지 않아요. 대기 탑니다. 무슨 대기? 상부의 지령. 오늘 지금 죽여주세요. 지금 갑니다. 할 때 죽이려고 납치 타이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밤 10시가 됐습니다. 키라토와 강광기 범행 현장에 먼저 도착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빈 차고.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 거기에 부부가 들어서자마자 망치를 휘둘러 두 사람의 뒤통수를 가격. 바로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그 후 그들은 부부의 손발을 묶고 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밤새 깊은 산속으로 이동. 16일 새벽 4시가 넘어 산속에 시체를 불태우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사사키 히카루가 그랬잖아요. 고용주가 자기한테 1,500만엔 줄 테니까 부부 죽여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한 거라고. 그 고용주가 누군데? 그 고용주는 왜 부부를 죽여달라고 한 걸까? 이 고용주, 주범은 이 부부가 상가를 보러 갈 거다, 어디 지역으로 갈 거다, 부동산 보러 가서 따로 이동할 거다 등등 상세하게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부부와 가까이 지낸 지인일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때 이 부부의 하라다 야스히로라는 지인이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던져줍니다. 32살인 세키네 세이야라는 남자가 수상해요. 이 세이야라는 남자는요, 사망한 이 부부의 사위였습니다. 이 지인이 세이야를 의심한 이유는요, 우선 이놈은요, 사망한 부부 그리고 그들의 딸과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유, 이 부부가 사망하고 얼마 안 돼서 세이야가 부동산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부가 가지고 있던 가게들을 모두 팔고 싶다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죽길 기다린 사람 마냥. 사위인 자기가 바로 와서 부부의 가게를 다 팔겠다고 하니까 냄새가 나죠. 이 부부는 집안이 대업이었습니다. 부부의 이런 가게들 모두 가족들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딸이 장사에 아무런 흥미가 없어. 오히려 큰딸보다 이 사위, 세이야가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는요, 성격도 활발한 데다 영어도 잘해. 그래서 직원들과 소통도 잘 되고 나름 장사하는 걸 재밌어 했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부부가 다른 가게 험담하고 막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했다고. 그런 걸 지시받아 한 것도 이 사위였습니다. 사실상 이 남자가 이 부부의 오른팔 노릇을 했었대요. 이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의 총괄 책임자라고 해야 할까요? 되게 근면 성실한 남자였대요. 실제 부부가 운영하는 14개 식당에서 한 5개 정도가 이 세이야가 직접 메뉴나 가게 인테리어 등등 모두 디자인해서 만들었다고.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이 세이야가 이렇게 관여한 5개가 14개 중에 매출이 제일 높았대요. 근면 성실하고 가게에 올 매진했다던 그가 왜 장인 장모를 죽인 걸까?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사장 노릇을 이 세이야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요, 이 세이야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곤 했었대요. 그런데 이 사장님, 이 호칭이 이 부부는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인데 저놈한테 자꾸 직원들이 사장님 거리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부부, 특히 이 아내 사치코가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세이야한테 야, 넌 일개 직원이야. 나대지마. 어디서 네가 사장 노릇 하려 그래. 위치 똑바로 알고 선 넘지마. 라면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치코 어디 뭐 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사위 세이야를 불러다가 운전을 시켜. 내같이 운전기사야? 하인이야? 그리고 올해 3월쯤부터 이 아내 사치코와 사위 세이야 이 둘 식당 관리 문제로 엄청 싸워댔다는 거예요. 격렬한 말싸움뿐만이 아닌 약간의 몸싸움까지 했을 정도. 자, 제가 앞서 실신 상태를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이 아내의 상태가 처참했다고. 사망 직전까지 엄청 폭행을 당한 듯 보였다고. 아, 이 범인 아내에게 원한이 많구나. 그런데 지금 이 세이야 또한 사치코 아내에게 원한이 많을 것 같죠? 실제 이 친구들한테 아내한테 장인 장모에 대한 원한 욕 같은 걸 엄청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이에 경찰 바로 5월 6일 세이야 체포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하는데 의외로 세이야 바로 인정해요. 네, 제가 사사키 히카루에게 살인을 청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를 죽이는데 이 사위 세이야가 사사키 히카루에게 청부 의뢰. 사사키 히카루가 히라야마 아야켄에게 돈 줄게 네가 죽여달라 지시했고, 그러니까 아야켄이 다시 우리나라 남자인 강광기와 와카야마 키라토 두 남자에게 죽여달라 중계했고, 이 지시를 받은 강광기와 키라토가 납치 및 죽이면서 실행했고, 그는요 자신의 장인 장모를 죽여야지 라고 계획하자마자 바로 사사키 히카루한테 부탁하고요. 그 후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맨 처음 언급됐던 부동산 업자 마에다 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상가 보여준다면서 같이 차 타고 이동했던 이 부동산 업자, 이놈도 한패였던 거예요. 그렇게 4월 15일 밤 이들은 부부를 속여 시나가와구에 이제 가서 상가를 보게 합니다. 당연히 이때 부부는 마에다 료와 한두 번 거래한 게 아니었으니까 믿은 거예요. 상상도 못했겠죠. 그 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 알아본다면서 이 부부만 따로 다녔고, 그 과정에서 빈집 빈 차고에 들어갔다가 바로 공격당해 죽은 겁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이제 우리 보통 부동산에 가면 뭐 월세 뭐 얼마 정도 금액을 원합니다 하면 부동산에서 리스트를 쫙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마에다 료가 리스트를 이 부부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부부 둘이서 여기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무 의심 없이 그 빈 집, 빈 차고에 갔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당한 겁니다. 제가 앞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에다 료 부동산 업자가 이 부부와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손님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부부는 따로 보러 다니고 마에다 료 자기는 그 의문의 남자와 다녔다고. 경찰은요 그 남자 손님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조사 중이래요. 이 남자도 공범인 건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도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한국인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고 화제가 됐어요. 타국에서 왜 이런 일까지 저지른 건지.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한 중국인 부부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얌무민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 허난성 출신으로 칭다오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 속의 그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여행, 클럽 활동, 스포츠, 성격 또한 사교적으로 친구 사귀는 걸 좋아했다는 그녀. 그녀는요 무엇보다 자기 관리 끝장나게 잘하는 여자였다고 해요. 피부하며 몸매하며 20대처럼 보이지 않나요? 놀랍게도 그녀는요 나이가 38살입니다. 2년 더 있으면 40. 그렇게 안 보이죠? 그녀는 평소에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옷도 잘 입고 SNS를 보면 종종 마카오, 카지노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은 또 뭘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SNS가 온통 여행 사진이야. 이 여자 돈이 많나? 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 네, 돈이 많았어요. 와, 이런 삶 부럽습니다.
여튼 그녀는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6월 26일 혼자 태국으로 놀러 갑니다. 태국 가자마자 그녀는 한 식당에 가서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시켜요. 두둑하게 먹고 태국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26일에서 27일까지 태국 파투암이라는 지역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28일 체크아웃하고 파타야로 가요. 거기서 하루 더 놉니다. 29일까지 놀고 30일날 방콕으로 넘어와요. 30일 방콕에서는 친구 별장에서 머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7월 1일부터가 문제지. 2024년 7월 1일 오후 4시 20분경 얀무미는 방콕 친구 별장으로 차 한 대를 부릅니다. 그리고 짐 정리 다 하고 별장을 나와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요. 그렇게 약 45분 정도 흐른 오후 5시 7분경 그 차는 방콕 수쿰빈 로드 소이 12 골목길에서 멈춰섭니다. 여기서 내린 그녀는요, 한 18분 정도를 가만히 서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렇게 20분 정도 흘렀을 때 흰색의 혼다 차가 그녀 앞에 쓱 씁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리더니 그녀의 짐을 정리해서 차에 실어주고 둘이 같이 차를 타고 가요. 그 남자는 34살이었던 마칭옌이라는 남자. 이 남자는 6월 30일에 태국 방콕에 온 남자였어요. 방콕의 시암 호텔에서 투숙하다가 그날 저녁 7시에 흰색 혼다 차를 렌트. 7월 1일 아침 10시쯤 지내던 호텔 체크아웃하고 이 차를 몰고 오후 5시 25분에 온 겁니다. 어딜? 얀무민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골목으로. 함께 차를 탄 이들은요, 오후 6시 3분경 길가에 차를 세워요. 둘 다 내리더니 두리안과 막 먹을 거를 사가지고 다시 차에 타는데, 이때 이 둘의 분위기가 서로 막 웃고 걷는 동안 막 손잡고 허리 감싸고, 이거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을 거예요. 이날이 내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약 30분이 지난 후 또다시 이들의 차가 CCTV에 포착됩니다. 이번에는 방콕의 수쿰빈 로드 소이 16길가에 위치한 호텔. 여기로 둘이 같이 들어가. 말해 뭐해요. 거기서 하룻밤 같이 자요. 그리고 다음날 7월 2일 저녁 7시 2분경 두 사람은 차를 몰고 호텔을 떠납니다. 체크아웃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 나온 거예요. 그 후는 몰라요. 얀무민의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실종된 거예요. 얀무민의 친구 말에 의하면 실종되기 전날 6월 30일 자기와 문자를 나눴는데 그때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 7월 2일날 푸켓 갈 거다. 재밌겠지? 그럼 푸켓에서 사라졌다는 건가? 바로 그녀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써진 시간 7월 3일 새벽 4시 58분. 그런데 문제는 푸켓이 아니야. 수도 방콕과 인접한 차증사오주 무앙 차증사오라는 지역 근처에 한 풀숲으로 뜨네. 동시에 경찰은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탔던 차 흰색 혼다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 또한 7월 3일 새벽 1시 50분까지 이 무앙 차증사오인가 뭔가 여기 근처 풀숲 쪽을 1시간 이상 계속 배회하고 세워놓고 가만히 있고 그랬네. 그런데 이 차를 유심히 잘 보니까 이 남자가 차에서 갑자기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어. 그러더니 뭔가를 옆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와, 촉이 딱 오죠? 그러더니 새벽 4시 56분에 그 풀숲 쪽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피어나 뭔가를 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러요. 새벽 6시 2분쯤 그곳에서 차가 떠납니다.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 차 렌트한 마칭행 아니었겠습니까? 그 후 방콕의 한 호텔에서 다시 이 차가 포착되는데 그때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마칭행 혼자였습니다. 그는요, 그날 약 5시간 정도 더 지난 낮 12시 51분경 자기 혼자 체크아웃하고 차 반납하고 공항으로 가더니 오후 1시 46분 비행기 바로 타고 홍콩으로 가버려요. 와, 낮 12시 51분에 체크아웃하고 약 1시간 후인 오후 1시 46분에 홍콩 갔어. 초고속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사라진 얀무민 어디 있겠습니까?
얀무민의 실종을 제일 처음 확인한 사람은 바로 태국에 있던 그녀의 친구 카이보센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얀무민이 6월 30일 날 친구한테 7월 2일 날 푸켓 갈 거라고 했다고. 그 친구가 카이보센이었어요. 그 이후 카이보센이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며칠째 답장도 없고 연락도 안 되니까 이상함을 느껴 수소문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 딸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이때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누군가 우리 딸을 데리고 있다면서 살리고 싶으면 하나로 약 1억 9천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었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협박 전화가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 안 된다고. 이 카이보센의 연락까지 받은 가족들은요, 바로 중국에서 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에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한 건 얀무민이 사라지기 전 접촉한 사람들 약 20명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처음에는 그냥 몸값을 목적으로 한 납치 협박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앞서 언급했던 CCTV 그 상황도 그렇고 이게 약간 성관계와 돈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우리가 경찰 일하면 지금 어디로 바로 달려가겠습니까? 이 마칭엔 이 새끼가 혼자 차를 몰고 1시간 이상 배회하고 차를 정차시키고 있었던, 트렁크에서 막 끌어내리고 지랄 생쇼를 했던 무항 차증 사오 여기 근처 풀숲부터 안 뒤지겠습니까? 7월 12일 바로 이곳 수색합니다. 갔더니 풀숲에 불에 탄 물건들이 이게 다 뭐야? 얀무민의 트렁크 가방도 나오고요. 그녀의 옷들, 신발, 각종 타담한 소지품 우르르 나옵니다. 이뿐이게요. 바로 다음날 13일 소지품이 발견된 곳에서 약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한 풀숲에서 아주 큰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발견되는데, 네, 이미 썩을 대로 썩어있는 한 여자의 시신이었습니다. DNA를 대조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누구겠어요. 경찰, 가족들 모두가 현재 얀무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을 준비한 날짜가 7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이 7월 13일 날 발견됐습니다. 즉, 이 의문의 여자 시신 DNA 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얀무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은요, 7월 1일 날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방콕 수쿰빈 로드 소이 16길가에 위치한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날 7월 2일 저녁 7시 2분경 두 사람은 호텔에 나왔어요. 그리고 실종이 됐단 말이죠. 즉, 1일과 2일 사이 죽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7월 3일날 풀숲에서 포착이 됐으니까 경찰 추정으로는 7월 2일 저녁 7시쯤에 둘이 호텔을 나란히 나왔어요. 체크아웃이 아니에요. 둘이 차를 타고 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나가서 데이트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호텔방 안에서 살인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 당시 경찰이 이들이 묵었던 호텔방을 루미놀 검사까지 해가지고 다 조사했어요. 그 결과 이 해당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에서 소량의 혈흔이 떡하니 경찰 바로 이 마칭엔이 내내 타고 다녔던 흰색 혼다 승용차 이거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렁크에서 막 뭘 끄집어내더라니 이 차 트렁크 속에서 대량의 혈흔 피가. 이거 모든 정황이 마칭엔 네가 얀무민을 죽였구나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 전 CCTV 속의 둘은요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이것저것 먹을 걸 사러 가면서 둘이 손잡고 허리 감싸고 일반 커플처럼 너무 다정해 보였는데 이랬던 그가 왜 이런 잔인한 살인을 벌인 걸까? 아직 사건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살인 후 이 새끼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왜 이런 짓을 했을지 짐작이 좀 가요.
우선 얀무민 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이뻐. 집도요 단독 수영장이 있는 큰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딜 여행 가든 머무는 곳은 다 최고급 호텔. 연예인들과의 교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얀무민이 자기 SNS에 옆에 마카오 황금 사자 카드를 자랑한 적이 있었대요. 안녕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 이거 황금 사자 카드인데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12억의 큰 돈을 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거 카드 잃어버리잖아? 재발급 받는 것만 하나로 1100만 원이 들어. 그런데 내가 이 카드의 주인이지 뭐야? 약간 블랙카드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매출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데 사실 얀무민이 막 그렇게 쇼핑만 하고 허영심에 가득 찬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2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가 피트니스 센터, 또 하나는 네트워크 기술 회사. 가족들 말에 의하면 한 번도 가족들한테 손을 벌린 적이 없었대요. 자기 밥벌이 자기가 다 하는 애였다.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것도 다 자기가 벌어서 한 거라고. 머리 회전이 빨라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 한 거 없고 모두 정당한 일들이었다. 그녀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 또한 그녀에 대해 너무 좋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배려심 깊은 언니였다. 성격이 밝고 활기찼다. 그녀는요, 자신의 이런 모든 상황, 모든 자기의 하루하루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런 부유해 보이는 그녀의 삶은 초고속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순식간에 인플루언서가 됐죠. 사진 하나를 올리면 우르르 댓글이 달려. 그 댓글을 단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칭엔이었어요. 2달 전 5월 달에 얀무민이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마칭엔이 댓글을 단 거예요. 이 얀무민은요, 마칭엔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마칭엔 SNS를 들어가 봤죠. 들어가서 봤더니 이 남자도 범상치가 않아. 돈이 많아 보여. 이 마칭엔은요, 자기 이름으로 회사 6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SNS 속 그의 모습 또한 외제차에 되게 성공한 돈 많은 사업가였죠. 실제로도 대형 기계 임대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이 후에 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감정을 느껴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둘은 온라인상에서 서로 채팅을 조금씩 해가면서 서로 정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칭엔, 얀무민, 우리 7월 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날래요? 지금 사건 2달 전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연락하던 사람들이 2달 만에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태국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딱 잡았을 때 얀무민이 자기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저라도 만약 제 친구가 안지 2달 된 남자가 있는데 타국에서 보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조심하라고 안 하겠어요?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타국에서 둘만 그렇게 만나는 거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웬만하면 만나지 말지. 이때 이 친구 역시도 그랬어요. 자, 사건이 발생하고 그녀의 소지품들이 발견됐죠. 그런데 이상한 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 핸드폰이 안 보여. 마지막 문자나 연락, 통신 기록은 그 풀숲으로 떴어요. 그런데 수색을 했을 때 핸드폰은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을까? 이 새끼가 가져갔으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이놈은 홍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대담도예요. 뭘 잘했다고 바로 다음날 4일 홍콩 쇼핑몰에서 요새 핸드폰으로 결제되는 거 아시죠? 핸드폰에 신용카드 등록해놓고 막 쓰잖아요. 그거 켜가지고 지 돈인 양 막 쓰고 다녀요. 4일날 그녀 돈 쓰고요. 5일날도 또 씁니다. 만두 하나 사먹는 것까지 다 그녀 핸드폰으로 결제해서 썼대요. 그지 새끼예요 이거. 6일날 또 돈을 쓰는데 웬걸 도박장에다가 썼네.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새끼 이거 도박쟁이네. 현재 이 사건이 조사 중으로 결론 난 게 없어요. 그저 신빙성 하나 없는 제 생각은 SNS에서 봤을 때 이쁘거든. 돈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접근해서 좋은 남자인 척. 이제 데이트하면서 성관계하고 다 했겠죠. 하루가 그렇게 지나고 다음날 볼장 다 봤거든. 본론 들어가야지. 내가 사업체를 많이 하고 있어도 난 도박쟁이라 늘 돈이 고파.
그러니까 둘이 호텔 들어가서 할 거 다 하고 돈을 빌려달라 했든가 하지 않았을까.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뜻대로 안 되니까 협박하면서 비밀번호 물어보고 알게 되자 이제 걸림돌이니까 바로 죽이자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맨 처음 접근부터 모든 게 어느 정도 계획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되더라고요. 경찰이 그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7월 15일 기쁜 소식이 하나 날라옵니다. 마칭엔 체포. 이게 잡히게 된 것도요 기가 막혀요. 이 새끼가 이제 그녀 핸드폰 결제도 안 돼. 돈이 없어. 그래서 그녀 가족들에게 전화 돈 달라고 협박하고 그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전당포에 가가지고 고급 시계라고 하면서 맡긴 거예요. 시계 하나를. 그런데 점원이 바보가 아니거든. 고급 시계? 이거 딱 보니까 작아 가짜 같은데? 점원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터미널에서 그를 체포하게 된 거예요. 지금 발견된 시신 DNA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대요. 만약 이 검사 결과 시신이 얀무민으로 확인이 되면 태국과 중국이 만나 논의를 할 거라고 해요. 태국에서 재판할래? 중국에서 재판할래? 얀무민의 가족들은요 중국에서 재판받길 원했습니다. 왜냐? 중국 형벌이 더 세거든. 이 사건은 거진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결론이 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다. 내 SNS에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뭐 그게 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데 돈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 달 통장 보니까 5천만 원을 벌었지 뭐야. 나 오늘 샤넬에서 가방 3개 질렀어.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남이든 누구든 돈 자랑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오히려 악마들에게 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굳이 스스로 위험한 절벽 끝에 서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불과 한 달 전 태국으로 여행 갔다 살해된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1월 29일 오후 5시 30분경 이날 막 퇴근한 남자 한 명이 태국의 한 도로를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5시 30분경 막 달리고 있는데 저 앞 길가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가만히 서서 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쳐다보다 못해 날 보고 막 손을 흔들어. 그러니까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울까? 했는데 우선은 달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지나친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이 남자가 멈춰요. 바로 다시 뒤쪽으로 아까 손 흔들던 남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그냥 가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아까 그 남자를 봤던 곳으로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느낀 거예요. 아까 내가 본 사람이 아닌가?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데 이게 인도가 아니라 완전 갓길인데. 그 순간 소름이 싹 돋으면서 아이씨 괜히 왔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 그의 눈에 뭔가 들어옵니다. 이상한 냄새와 함께 사람 발이.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이때 이 최초 신고자가요 너무 놀랬대요. 자긴 분명히 봤거든. 여기 남자 하나가 서가지고 날 보고 있었고 나한테 손 흔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건데 여기 시신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본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뭐야. 5시 반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여튼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남자로 대략 나이는 30대, 키는 175cm 정도, 일반 재킷에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특이했던 건 팔 다리가 붉은색 밧줄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 그의 사망 사인은 오른쪽 관자놀이에 눈에 띄는 총알 구멍이. 그런데 반대편 관자놀이에는 구멍이 없어. 즉 몸 안에 총알이 박힌 상태라는 거죠. 옷들을 수색한 결과 열쇠 한 꾸러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피해자의 핸드폰, 신분증, 지갑 등등 아무것도 안 나와요. 부패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는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남자는 누구길래 여기 이런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걸까? 경찰은요, 바로 뉴스나 언론에 때려버려요. 피해자의 키, 착용하고 있던 옷들, 열쇠 사진 등등 언론에 공개가 되자마자 바로 제보 전화가 옵니다. 이틀 전인 2024년 1월 27일 실종된 33살 남성 타이안 같다고. 바로 피해자 타이안의 아내인 완나팽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달려와 시신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제 남편이 맞아요. 남편임을 확인한 아내 완나팽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자, 피해자 신원 확인됐어요. 그럼 범인을 잡아야겠죠. 바로 타이안의 지인들을 모두 수사 플러스 타이안의 사건 당일 행적 CCTV 모두 파기 시작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말하는 타이안, 그는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남자였습니다. 2022년도에 아내 완나팽과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진짜 더 가정적이 된 거예요. 술? 아예 입에도 안 대고요. 오롯이 아내 생각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보자는 생각뿐이었다고. 타이안은 수년 동안 근처의 한 타이어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이틀 전인 2024년 1월 27일 밤. 그날 타이안은 야간 근무였어요.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일 때 그는요,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백화점으로 갑니다. 왜냐? 거기에 회사 셔틀이 오거든. 거기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딱 대고요, 셔틀을 기다렸다가 그거 타고 회사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그는 야간 근무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셔틀 타는 장소에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들 말 그날 타이안을 못 봤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출근 안 했어. 이날 동료들은요, 모두 걱정했습니다. 왜냐? 지각도 결근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애였으니까. 그래서 이때 바로 동료들이 타이안한테 전화를 했었대요. 그런데 연결이 안 돼. 하루 종일 안 돼. 그러니까 이때 동료들이 시간 지나서 타이안의 아내 완나팽한테 전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 오늘 출근 안 했다. 집에 무슨 일 있냐? 이 말을 들은 아내 완나팽 또한 너무 놀랬습니다. 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완나팽 말로는 이래요. 2024년 1월 27일 오후 10시 6분경에 나갔대요. 자기가 분명히 봤대요.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이 못 들 정도.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나 잠이 안 온다.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그런데 답장이 없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전화도 해봤대요. 전화도 안 받아. 그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남편 타이안이 출근 안 했다고,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이 말 듣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잠을 더 잘 수가 없죠. 에?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출근 안 했냐? 어디 있냐? 그런데 이때 답장이 띵동 옵니다. 남편 타이안이 나 별일 없어.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사실 내연녀가 있어. 그 내연녀가 임신했대. 나 이 아이와 이 여자 포기할 수가 없어. 이 문자를 받고 어느 아내가 안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문자를 보내는데 이때 막 왜 그러냐고 우선 돌아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엄청 애원을 했어요. 실제 자기가 돌아선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든 약해지게 만들어 보려고 둘이 키우던 고양이 사진까지 보냈었대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이미 돌아선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전 5시 38분경 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옵니다. 내 짐들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난 이 여자와 새로운 곳에서 새 살림 차릴 거야.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미안해. 이틀 전에 받은 이 문자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 후에 너무 충격이니까 완나팽이 남편 SNS를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이미 다 비활성화가 돼 있어. 안 보여. 연락도 마지막 메시지 이후 여전히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완나팽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경찰은요, 총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갱단에 이제 불화에 연루가 돼 있다든지 뭔가 좀 사적인 복수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이안
집 일, 집 일, 이것밖에 모르던 남자였다고. 너무 다정하고 친절한 남자였다고. 여태껏 다른 사람에게 원한도 그 누가 그에게 원한을 품은 적도 없다고. 싸움 하나 안 하는 애가 무슨. 아내 완나팽이 보기에는요, 이 사건 강도살인 사건 같았어요. 왜냐, 남편 소지품이 다 없어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경찰한테도 얘기해요. 이거 아무래도 강도살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게 타이안의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형사님, 완나팽이 타이안과 나눈 문자를 얼마 전에 보여줬다고 하던데 그거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예를 들어 타이안은 원래 문자할 때 키키키 이런 문자 전혀 안 쓰거든요. 띄어쓰기도 잘 안 하고 보내는 애예요. 그런데 완나팽이 보여준 문자를 보니 타이안 띄어쓰기 하며 평소 쓰지 않던 문구까지 다 썼더라고요. 타이안은요, 평소 이렇게 말 안 해요. 경찰은요, 사건 당일 타이안이 출근한다며 집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모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요. 2024년 1월 27일 오후 9시 45분경 빨간색 차 한 대가 타이안 집 앞에 끽 섭니다. 그리고 누가 내리지도 않고요, 누가 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약 20분 뒤 오후 10시 6분경 누군가 나옵니다. 누가? 타이안이 출근하려고 나온 거예요. 타이안은 늘 그랬듯이 자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차도 같이 출발하네. 쭉 보니까 줄곧 이 빨간색 차, 타이안 오토바이 뒤를 졸졸 따라가. 그러다 한 7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 빨간색 차 부앙 속도를 내더니 타이안 오토바이 앞을 막습니다. 그러더니 빨간색 차에서 여러 사람이 막 내려. 한 사람은 타이안의 오토바이를, 몇 사람은 타이안의 양쪽을 잡고 막무가내로 그를 차에 태웁니다. 이게 CCTV에 그대로 찍힌 거예요. 이건 우발적이 아니잖아. 철저히 전부터 계획된 작업이지. 바로 이 빨간 차 조사 들어갑니다. 차주는 장지혜라는 37살 자동차 수리점 주인이네. 경찰은요, 이 차주가 굉장히 눈에 익었어요. 이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2024년 1월 29일 시신이 발견된 날 아내 완나팽이 시신 확인하러 왔을 때 남편 시신임을 확인하고 울고불고 할 때 뒤에서 그녀를 위로해줬던 남자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장지혜 그녀 뒤에 같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녀 등을 막 두드리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경찰은요, 이 둘의 사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 이 둘이 관여되어 있나? 이런 물음에 완나팽은요,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에요. 장지혜와는 그냥 친구 사이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네 주위 친구들 말은 다른데. 경찰은요, 그녀 말 믿지 않았어요. 왜냐,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이틀 전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이 일당이 또 포착이 되는데, 이 타이안 집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본집 현관문 전에 이 건물에 현관이 있는데 이 건물 현관이 출입 카드키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일당이 이 건물 현관 안으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출입 카드를 찍고 들어왔어. 이거 어디서 났냐? 완나팽 네가 준 거 아니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녀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집 카드 출입키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출입 카드키를 훔친 것 같아요. 아니,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막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내, 사실은요, 장지혜와 불륜 사이였어요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팩트는 불륜 사이였다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남편이 정말 좋은 남자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고. 저 남편 타이안을 위해 평생 과부로 살 거예요. 재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진짜 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장지혜와의 사이도 깨끗하게 정리된 지 오래라고. 하지만 경찰은 이 말도 믿지 않아요. 왜냐, 남편이 사망한 걸 안 후에 이 여자의 행동 너무 이상했거든요.
장지혜와의 관계를 정리했어? 그런데 왜 남편 사망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1월 30일 장지혜가 너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가니? 왜 들어가서 몇 시간이나 죽치고 있다 나오니? CCTV에 다 찍혔어 이 아줌마야. 둘이서 뭐 한 거야? 거기다 남편이 방금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런데 이 여자 바로 서류 준비에 들어갑니다. 무슨 서류? 감이 오시죠? 남편의 생명보험금. 슬퍼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보험금 챙길 생각이 신났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완납행을 의심한 이유. 완납행이 맨 처음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상황을 진술할 때 너무 상세하게 진술을 잘했어. 이게 의심을 샀습니다. 그녀는요, 저녁 10시 6분경에 그가 집에서 나갔다고 했어요. 10시도 아니고 10시 6분까지 기억해? 장지혜를 파다보니 완납행도 이상하고 완납행을 파다보니 이 여자가 더 수상해. 완납행은요, 장지혜와만 옛날에 바람을 폈다. 무슨 평생 과부로 살 거라면서 개소리까지 했습니다. 남자의 환장한 네가 과부로 살아? 확인 결과 그녀는요, 한 명이랑만 바람핀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연애 이력은요, 화려했습니다. 남편 타이안이 출근해 집에 없을 때 여러 남자를 집에 들여 관계한 게 확인됐어요. 남편이 살해된 날 밤 또한 완납행 자기는 뭐 집에 혼자 있었다 했지만 확인 결과 그 기간 동안 여러 남자들이 집을 왔다 갔다 거린 게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경찰은요, 우선 정확히 혐의가 있는 장지혜를 2024년 2월 3일 오전 9시경 체포합니다. 그는 바로 인정해요. 하지만 완납행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합니다. 장지혜와 둘이 약 3개월 정도 사귀었대요. 그런데 결혼한 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최근에서야 완납행이 결혼한지 알았고 아이까지 임신한 걸 알았다고. 아이를 임신했대요. 누구 아이? 타이안의 아이. 실제 이걸 알고 장지혜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 여잔데 타이안 이놈 뭔데? 복수심에 불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세요? 집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녀가 결혼했다는 거 몰랐어? 그리고 그 애가 정말 타이안 애는 맞아? 네 애 아니야?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애인 걸까? 확인 결과 누구 아이고 나발이고 이 여자 임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왜 장지혜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아무래도 경찰이 봤을 땐 장지혜가 골칫거리인 타이안을 죽이게 만들려고. 내 손에 피는 묻히기 싫어. 장지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그녀가 이렇게 하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또한 경찰은 피해자 타이안의 팔다리에 묶여있던 붉은 밧줄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 밧줄에서 세 사람의 DNA가 나와요. 이런 증거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한패로 범행을 저질렀던 4명이 더 체포됩니다. 총 5명이서 이 짓을 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요, 3차례나 타이안을 미행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지혜 플러스 4명, 이 사건의 범인들이 맞아요. 처벌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 이 안에 완납행도 관여되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경찰은 그녀가 이 사건에 관여돼 있음에 대한 증거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관한 조사와 재판 역시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아직 결론 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아내가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을까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을 잃은 또 한 명의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악마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1월 달에 발생했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오후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살던 50대 아버지 리펑은 가만히 소파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그에게는 소중한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세상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는 하나뿐인 딸을 싱가포르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잘 적응해 줘서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 이제 딱 10일만 있으면 아빠가 있는 중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죠. 아버지는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자신의 딸 리자 시안이 싱가포르에서 사망했다고. 처음에 아버지 리펑은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 혼자 싱가포르 가서 산 지가 8년째인데 이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거기다 딸은요, 좋은 대학에 합격까지 한 상태였어요. 대학 생활을 코앞에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요. 가자마자 경찰이 리펑한테 CCTV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 속의 딸 리자 시아는 5월 23일 새벽 4시가 넘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떡하니 놔두고 바로 옆 아파트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그 아파트 17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처음에 리펑은요, 이거 누가 우리 딸 민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CCTV 속에 우리 딸밖에 없어.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녀는 혼자였어요. 시신은 23일 오전 7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요, 아무래도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타살 가능성을 배제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리펑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 딸 평소 핸드폰을 자기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던 애다. 그런데 지금 봐라. 현장에서 핸드폰 발견됐냐? 핸드폰도 안 가지고 있지 않았냐? 핸드폰만 없나? 지갑도 없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갔다는 게 얘는 평소 이렇게 다니는 애가 아닌데. 좀 특이했던 건요, 당시 리자 시안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손에 사탕을 하나 꼭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핸드폰, 지갑 말고 사탕을 왜? 리펑은요, 혹시 그날 우리 딸 약을 하진 않았는지, 혹시 그날 어딘가에서 우리 딸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이나 어떤 폭행을 당하진 않았는지, 이거 이상하다,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부검 요청하고요. 경찰 수사도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신은 부검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시신 부검이라는 게 한두 시간 있다가 이렇게 뚝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리자 시안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에게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리자 시안이 생전에 자기한테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다고. 실제 이 친구와 나눈 채팅 기록에서 이런 문구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방학 때 이제 중국에 있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막 슬리퍼로 머리 때리고 손으로 막 뺨 때리고, 작년 10월에는 스킨케어 제품 병에도 이제 머리를 맞았다고. 실제 중국의 아버지 리펑의 한 지인은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리펑 딸한테 아주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술만 마시면 개가 돼. 실제 사망하기 3달 전인 2024년 3월경에 리자 시아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아버지가 싱가포르에 왔을 때 또 맞았다고. 아빠가 나를 묵고 있던 호텔 구석지로 끌고 가서 20분 동안 욕하고 때리면서 날 꾸짖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리자 시안이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그로 인해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 딱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4월 30일 리자 시안이 자기 SNS에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친구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연락을 했었대요. 너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이때 리자 시안이 이제 곧 졸업인데 졸업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 가면 또다시 아빠를 만나고 아빠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자 시안의 어머니는요, 이미 2015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리자 시안의 유학은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리펑과 상의한 결과였습니다. 리자 시안의 절친한 친구는요, 싱가포르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때도 리자 시안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 자체에서 리자 시안한테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리자 시안이 섭식 장애가 있었대요. 이게 원인은 몰라요. 그녀 키가 165였어요. 그러면 보통 몸무게가 못해도 40 후반에서 50대 라인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몸무게가 30kg대에서 좀 쪄봤자 40kg 이제 초중반대였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섭식 장애 또한 가족, 아버지 때문에 생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섭식 장애로 얘가 이렇게 말라가다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이게 좀 완화가 됐어. 살이 조금씩 쪄. 실제 이 남자친구 또한 친구들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평소 리자 시안이 자기한테 아버지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겨울방학 때가 되면 중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정폭력이 자주 일어나는데 한날은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 댁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라고 막 협박하고 뭐라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실제 사건 당일 리자 시안은 친구들한테 새벽 3시가 넘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뭐 별거 없었어요. 평범한 문자들. 이 이후 그녀는 옆집 아파트 건물로 들어갔고 그 옥상의 그 높은 곳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뛰어내린 거죠. 실제 리자 시안은요, 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거라며 사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6월 1일이 졸업이었어요. 졸업 후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 아버지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게 그 공포감이 그녀를 올가매는 듯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남자친구와 친구들은 그녀가 보내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주고받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이 남자친구는요, 다음 날이 돼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녀 집으로 갔습니다. 없었죠. 이상한 느낌의 그는요, 자기 집으로 가서 아이패드를 이용 리자 시안 핸드폰 위치 추적을 켰어요. 그런데 핸드폰 위치를 모르겠어. 아니, 핸드폰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그는요, 처음으로 여자친구 SNS 계정을 파봅니다. 계정을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때 리자 시안 아버지 리펑한테 메시지를 보냈었대요. 딸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아무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리펑은요, 그녀의 하숙집 가족들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경찰은요, 리펑한테 친구들 말로는 따님이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는데 뭐 들은 거 있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펑은요, 이 말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 딸이 우울증? 전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딸을 죽였네, 아버지가 개쓰레기네, 가정폭력에 참다 못한 딸이 이런 선택을 한 거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버지 리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받아쳐요. 친구들이 경찰한테 보여줬다는 채팅 기록, 아버지가 봤을 땐 이상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눴다는 채팅 기록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지금 가정폭력 당했다고 친구들한테 사진 보내고 언급한 그 채팅 기간이 요 근래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 몰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내 딸이 보냈다는 요 사진들, 진짜 내 딸 사진이 맞나요? 다리나 신체 특정 부위밖에 안 보이는데, 얼굴도 다 안 보이는데 지금 내 딸 핸드폰 발견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 딸 사진이라고 누군가 내 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제 딸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맞은 거거나 아니면 딸이 스스로 자기 몸에 멍을 냈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제가 딸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가정폭력이라 할 정도로 때린 적은 없습니다. 일종의 훈계 차원에서 회초리 같은 걸로 손바닥 몇 번 때린 게 답니다. 뭐 스킨케어 유리병으로 제가 머리 때렸다고요? 전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섭식 장애도 저 때문에 생긴 것 같다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딸 어느 날 보니까 다이어트 약과 헬리코박터 무슨 감염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딸의 식욕을 잃게 만들었고 그게 위장 문제를 일으켰고 실제 그거 먹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학교도 며칠 쉬고 그랬었어요. 실제 그걸로 치료까지 받았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닌 이 약 때문에 우울해지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엄마처럼 피부가 예민해요. 모기, 물림, 두드러기, 알레르기 증상에도 쉽게 몸에 멍이 듭니다. 전 정말 멍이 들 정도로 내 딸 아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 딸의 남자친구가 내 딸을 때리고 자신과 나눈 채팅 기록도 조작한 것 같습니다. 제 딸은 약 때문에 좀 다운이 됐을 순 있겠지만 우울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술에 취해 딸을 때렸다고요?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솔직히 딸 낳기 전은 개차반 맞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됐죠. 10여 년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추태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 달라졌습니다. 전 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딸이 중국에 올 때면 늘 같이 테니스 레슨을 받았고요. 딸이 숙제하면 옆에서 제가 감독해주고 집안일도 같이 해주고 쇼핑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맛있는 음식도 얼마나 같이 먹으러 많이 갔는데 다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리펑은 앞서 언급했던 리자시안이 친구한테 아빠가 3월달에 와가지고 호텔 구석지로 몰아 20분간 욕하면서 폭행했다고 이거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반박했어요. 나는 내 딸을 유학 보내기 위해 모은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호텔은 무슨 딸을 만나러 싱가포르에 갈 때마다 가격이 싼 유스 호스텔에서 잤어요. 올해 3월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수 기록 확인해보세요. 호텔에서 자지도 않았는데 무슨 호텔에서 때려. 그리고 만약 내가 호텔에서 때렸다고 쳐도 보는 눈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버젓이 곳곳에 CCTV가 다 있는데 내가 호텔 방도 아니고 호텔 구석지로 몰아 때리냐. 이거 걸리면 공공질서 및 도덕규범 위반으로 나 체포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날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에 체포된 적도 없다. 이게 말해주고 있지 않냐. 경찰은요 이 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 친구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겠다. 실제 투수 기록도 확인이 됐어요. 유스 호스텔에서 묵은 게 맞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을 때 이 리펑은요 아내가 사망한 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딸과 함께 보냈던 게 확인됐어요. 2016년도에 딸을 유학 보내고 2020년도까지 리펑은 딸을 보기 위해 자주 싱가포르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2주에 한 번, 길게는 6주에 한 번. 그런데 2020년도 때부터 이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해외여행이 금지됐죠. 그러면서 만나는 횟수가 준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공부와 생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통신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 리펑과 그의 딸 리자시안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고 그 내용 또한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라고 하기엔 다정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도 많았습니다. 연락도 거의 매일 하고 있었고요. 영상통화 또한 잦았어요. 리펑 왈 딸이 전화하면 자기 연애담부터 학교생활 하나하나까지 다 얘기해줬었다고. 내가 무섭고 두려우면 어떻게 이런 얘기 다 하겠냐는 거예요. 한 번 통화하면 30분 이상이 기본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딸이 우울증? 황당했던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요 6월 1일 졸업하면 딸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된다면서 막 힘들어했다 하는데 이 아버지 말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6월 1일부터 이 지긋지긋한 공부, 학업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 해방이라면서 너무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빠 나 졸업하면 바로 중국 가서 운전면허증부터 딸 거야 라고까지 말을 했었대요. 오히려 다가올 대학 생활에 대해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나랑 같이 살 거에 두려워하긴 뭘 두려워해. 졸업하면 운전면허증 따서 여행 다닐 거라고 신나가지고 얘기했던 앤데
그래서 실제로 리펑은요, 졸업식 끝나고 딸과 함께 중국으로 귀국하려고 이미 미리 싱가포르행 비행기도 예약해놓은 상태였어요. 이것뿐이게요. 그는요 6개의 큰 박스도 준비했습니다. 왜냐? 졸업하면 이제 하숙집도 나와야 되니까 짐 싸야 되잖아요. 딸 짐 나르는 거 도와주려고 미리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리자시아는요 졸업 딱 일주일 전에 이런 선택을 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졸업 일주일 전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아빠한테 졸업하면 운전면허증에 여행 다닐 거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빠가 타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딸이 사망하고 이제 그 집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통한 마음으로 딸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리자시아는 원래 핸드폰 2개와 노트북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남자친구와 연락할 때 쓰는 컴퓨터 하나 있고 나머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전자제품뿐만이 아닌 상당액의 보석, 현금, 돈 될 만한 거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거 어디 갔을까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게 있어야지. 핸드폰과 노트북 사라졌어요. 이 모든 게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 발생 이틀 전 21일 이 아버지 리펑과 딸 리자시아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통화할 때 리자시안의 그 뒷배경이 집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걸 안 물어봤었나봐.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까 집이 아니었던 것 같은 거죠. 이틀 전 내 딸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는가? 누가 내 딸의 이런 물건들을 가져갔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리자시안이 사망한 곳이에요. 그녀가 떨어진 곳은 자기 하숙집 바로 옆 아파트였습니다. 두 단지는요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연결돼 있진 않았어요. 왜 내 딸이 자기 집이 아닌 여기로 올라간 건지. 내 딸이 아파트를 혼자 올라가고 한 거는 맞아요. CCTV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죽으려고가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리펑은요 경찰한테 우리 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을 상세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친구? 아니면 아버지 리펑? 가정폭력 진짜 있었을까? 그녀가 친구들에게 보냈다는 사진들 진짜 아버지 말처럼 도용인 걸까요? 이 모든 걸 정확히 알기 위해선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결과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부검했을 때 폭행의 흔적도 이제 구분이 될 거고, 그 아버지가 말한 약, 다이어트 약도 어느 정도 먹어왔는지, 사건 당시 또 이 약을 먹은 상태였는지, 그 외 많은 정보들도 알 수 있겠죠. 저는 무엇보다 핸드폰이 아직까지도 발견 안 된 게 이것 자체가 타사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핸드폰으로 뭐 연락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핸드폰이 집에도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집도 아닌 아예 다른 곳에 두고 혼자 올라와서 막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그날 리자시아는 왜 여길 올라간 걸까? 사탕은 또 뭘까요? 이 아버지는요, 자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냉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할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거라고, 빨리 모든 진실이 밝혀져 내 딸이 하루라도 빨리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걸 준비한 날이 2024년 9월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4개월 됐죠? 고로 아직 조사 중이에요. 최근 발생한 사건이라 아직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힘들어하던 딸이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죽인 후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모든 일을 꾸민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